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목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또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 고생들 심하시죠?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도 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장관들, 공무원들에게 대책을 지시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오늘은 조금 낫습니다만 이게 중국에서 날라오는가, 이 문제를 두고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니까 협력을 하자, 이렇게 돼 있더군요. 인공 강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과 함께 서해에서 내리면 양국 다 좋지 않겠냐, 이런 건데요. 이게 사실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입니다만 이걸 잘못 어프로치를 하면 또 국가 간의 어떤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잡히고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될 일들도 생길 수 있어서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중국 쪽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데 중국 전문가를 한분 모시고요,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영 연구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진영 연구원도 미세먼지 때문에 힘드시죠? 예,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다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워낙에 공통으로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자, 전인대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지요? 일단은 이번에 경제적 측면에서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GDP 목표치 자체가 기존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6.5%였던 게 이번에는 구간 설정으로 6%에서 6.5%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에서 우려가 경기 하방 우려가 크구나라는 식으로 많이들 접근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려가 상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려가 상수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중국 측면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부양책을 갖다가 더욱더 과도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지표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우려는 특별한 게 아니다. 예, 다 맞습니다. 반영이 돼 있거나 예. 아니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면역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면 그것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사실 증시 측면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제 투자자들도 이미 선반영이 됐던 부분을 갖다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전인대 이번에 좀 포인트를 갖다 보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에 전인대에서 주요 과업들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발표하는데 순서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중요도가 중요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 사이드 개혁이라던가 내지는 리스크 예방 내지는 환경보호, 이러한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면은 이번에는 오히려 좀 첫 번째 순위부터 네 번째 순위가 전반적으로 경제와 연관된 부분으로 갖다가 알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은 경기의 하방을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라던가 대규모 감세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많이들 내놨었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조치들을 갖다 취할 것인지, 이거와 관련해서 정부가 그동안의 권한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권한을 간소화하고 이제 하급 부처로 이양하는 식으로, 한마디로 절차 간소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의지도 표명하고 그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해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봤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정말 경기를 갖다 방어하기 위한 좀 스탠스 자체가 변화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GDP 목표치가 하향 조정될 것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올해랑 내년이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들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13차 5개년 목표 같은 경우에는 6.5%를 갖다 GDP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랑 내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4% 정도를 갖다가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임무가 좀 막중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 6.5%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GDP가 살짝 둔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올해 2019년도 중국에서 발표된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죠. 예. 저게 6.0에서 6.5% 레인지로 나왔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중국 경제를 보실 때 6.5% 상단입니다. 예. 상단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러한 이유를 갖다가 바라봤을 예. 때 이번 전인대에 앞서서 1월 달에 지방정부 31개 지방정부도 자체적인 인민대표대회를 합니다.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개별 정부 업무 보고를 발표를 하고요. 이 31개를 제가 지난달에 전반적으로 취합한 결과 확인한 결과 좀 부양책들 측면에서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인프라 투자, 생활형 SOC, 그리고 5G 인프라 이러한 전반적인 인프라들을 많이들 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접근을 했었을 때 과거 3년 내에 없었었던 부양 정책이 이번에 나왔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은 예. 사실상 올해에 있어서 부양책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GDP 6.5%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감세 그러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대폭적인 감세가 2018년에 어떤 미국 경제 성장률을 견인했던 예. 그 아주 그 대표적인 정책이니까 예. 사실 중국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감세, 그것이 뭐 법인세뿐만 아니라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게 항구적으로는 불가능할지언정 올해 경제 성장률만큼은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의 어떤 의지대로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무게중심을 둔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예.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감세를 지금 하려고 합니까?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일단 5일날 발표 나온 이제 정부 업무보고 기준으로는 2조 위안을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2조 위안이라면 우리 돈으로 대략 한 340조 원 정도의 이제 대규모 감세거든요. 우리 한 해 예산이 우리 정부의 한 해 예산이 400조가 좀 넘는 수준이죠. 예. 그거 감안해 보면 물론 중국 경제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만은 상당히 큰 감세액이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감세와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 들어가자면은 업종별로 했을 때 이번 부가가치세, 즉 증치세, 중국 개념으로는 증치세가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6% 하던 걸 13%까지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건설업이나 이런 쪽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0%였던 걸 9%로 인하한다고 발표를 예. 했습니다. 작년에 5월 달에 1%포인트 인하했던 것과 올해 3%와 그리고 1%포인트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는 걸 가정을 한다면은 예.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작년보다 오히려 더 센 부양책이지 않겠는가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인프라도 또 미국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네. 사실 SOC 투자를 굉장히 크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 첫 삽도 뜨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 숙제가 있죠. 근데 중국이 먼저 하는군요. 이 인프라의 규모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규모를 갖다가 사실 평가를 할 때 중요한 지표로 바라보는 게 지방정부의 채권이거든요. 특히 지방정부 채권에 있는 특정 채권이라 또는 특별 채권이라 불리는 이 채권 같은 경우 인프라나 건설 사업에 주로 집중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됐거든요. 작년에 발행 목표액은 대략 1.35조 위안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5조 위안이거든요. 그러면 한 40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1.35조 위안, 올해는 2.15조 위안으로 발행 목표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상 작년 대비했었을 때 대략 0.8조 위안이 목표치가 상향 조정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2조 위안이 우리 돈으로 340조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 SOC 투자의 증액분까지 합치면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이 SOC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금 확보를 해놓는다. 물론 이제 채권이 발행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방정부 채권이라는 게 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훨씬 예상보다 큰 자금이 인프라에 들어갈 걸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속도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 인프라가 오히려 발행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문제는 투자 지표로 언제 연결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중국 쪽에서 아시다시피 이 인프라 심사 사업권에 관련해서 이미 심사 기간 같은 경우에 단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5월 2일 날 국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평균 인프라라든가 건설 사업의 심사 기간을 200일이었던 걸 올해부로 120일로 단축한다고 발표를 한 상태였고 우리나라로 치면 예타 면제 같은 거군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지난 1월 말까지 지방정부 이제 인민대표대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120일로 단축한다는 가이던스보다 더 많은
100일 또는 90일 또는 80일, 일부 지역은 민간 사업에 한해서 41일까지 단축한다고 발표를 예. 했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과거의 속도전과 비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표상으로 실제로 찍히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인프라에 있어서라던가 시크릿컬 단에서라던가 원자재 측면에서는 구리라던가 니켈 같은 이런 예. 쪽의 소재들이 더욱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세와 SOC 투자를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계산법은 이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예를 들면 이 관세를 장벽을 하더라도 수출 쪽에서 로스 나는 것을 그러면 소비로 어느 정도 건설 투자를 포함한 거죠. 소비를 촉진해서 그것을 복구하겠다 예. 이런 의지인데 어느 정도 그 진작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 효과 측면에서는 참 그걸 갖다가 구체적인 수치를 갖다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과거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재정 정책을 갖다가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문구들을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예. 강화가 됐었던 시기들이 딱 있습니다. 매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부 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필다고 얘기는 했지만 예. 뒤에 붙는 수식어를 자세히 보면은 2008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예. 재정 지출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문구가 그렇죠. 있었고 2014년과 2015년 말에도 강화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었고 작년 12월에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또다시 강화 문구가 삽입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자면은 구체적인 수치를 갖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과거 2009년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해도 투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최근 가까이 있었던 2016년 수준을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예. 소비 측면에서는 2009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예. 그에 준하는 급의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약 3년 전으로 되돌려 보시면 2016년도 초라는 게 중국 경제가 거의 뭐 엄청난 위험 예, 앞에 맞습니다. 있었죠. 예. 뭐 그때는 뭐 지금은 뭐 그런 걱정을 많이 안 합니다만은 조지 소로스라든지 뭐 이런 예. 사람들이 뭐 위안화를 공격한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나오고 굉장한 어쨌든 변동성 안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중국 정부가 내놨던 부양책의 강도만큼 예. 2019년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 보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이번에 특히 왜 그러냐면은 공산당 입장에서는 사실 정권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헌법상으로도 예. 공산당만이 유일한 집권 정당이니까요. 예. 물론 9개 정당들이 있지만서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결국 고용 지표가 중요하거든요. 예. 최근에 아시다시피 전체 고용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고용은 약 60%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민간기업 최근에 민간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신용경색 문제라든가 외부의 요인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고용에 집중하려면 예. 결과론적으로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죠. 자, 상해 종합 주가 지수의 3개월 퍼포먼스, 3개월 성적표가 16.36%가 지금 올라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본 1년 차트, 52주 차트를 보니까 52주 직전 1년 동안에 마이너스 1.0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한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가 같은가. 그래서 52주를 보시면 거의 20% 이상 이렇게 빠진 차트를 봤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주 극명한 대비가 되죠. 2달 전만 하더라도 한 20% 이상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 있던 게 52주 기간으로 한 두 달 쭉 지연해서 보니까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방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시적인 반등입니까? 아니면 추세의 전환입니까?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세적인 반등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실 전인대 기간 때는 약간 좀 조정을 갖다가 매년 받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유를 놓고 볼 때 이 전인대 이제 개최를 하고 이후로 한 달 사이를 갖다 놓고 볼 때는 증시가 다시 또 반등 흐름세를 보여줬었거든요. 특히 좀 중요한 거는 이번에 증시의 반등이 주체가 누구였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번 증시 주체의 반등은 사실 뭐 여러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 거래세 인하 가능성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얘기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MSCI 이번에 EM 지수에서 A주가 편입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좀 주체가 돼가지고 주도적으로 올렸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다시 또 외국인이 올릴 것인가? 이번에 MSCI EM에 편입돼가지고 그러면은 유입 자금 자체가
자금이 대략 못해도 위안화 기준으로는 0.7조 위안 정도 정정하겠습니다. 대략 한 0.5조 위안에서 0.8조 위안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정도를 발휘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은행이라든가 예. 보험사들의 자금이 움직이는 동태를 살펴야 되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이게 좀 동력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12월 달에 기존의 그림자 금융으로 대표되던 WMP를 음보감매라는 우리로 치면은 금융당국에서 예. 기존의 WMP의 공모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걸 열어줬군요. 그렇죠. 이걸 열어줌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 내에서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자금이 유입될까를 갖다가 예. 놓고 갑론을박이지만 예. 제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전체 WMP 30조 위안에서 못해도 3조에서 3.5조 위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A주 전체 시총이 위안화로 45조 위안이니까 예.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보험 자금이 또 중요합니다. 예. 보험사들에 있어서도 1월 말 때 음보감매에서 보험사들이 자회사 통해서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갖다가 세워라라는 예. 지침이 마련됐고 이와 관련돼서 증시로 투자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만들어라, 보험 상품을 만들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2015년 때 증시를 주도했던 건 보험사들이나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보험사라든가 은행의 자금 그러면은 못해도 보험사 이제 또 자금이 중요할 텐데 이런 애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증시가 또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용 자산 16점 위안에서 예. 16조 위안에서 대략 지금 현재 한 10% 조금 넘게 투자되고 있죠. 그렇죠. 11.7% 예. 정도로 투자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투자 한도가 30%입니다. 이걸 미달을 하고 있는 건데 투자 한도를 갖다가 정부 측면에서는 계속 제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좀 많이 사라.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상 이 두 가지 은행의 WMP, 보험사의 보험사 자금 예. 두 가지가 연결이 되면은 대략 못해 6조 위안이 이제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고. WMP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0조 위안 되니까 이 중에서 예. 10%만 잡으면 그쵸. 3조 위안 맞습니다. 정도가 신규로 상해 종합주가지수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는 거죠. 근데 상해 A주 시총이 한 45조 된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유입 물론 이제 이게 단기간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아닌데 어쨌든 저수지의 물이 그만큼 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 3조 잡고 그다음에 보험사가 운용자산이 한 16조 되는데 여기에 현재 30%까지는 권고 사항이니까 여기서 순중할 수 있는 게 최저 한 2.2조 위안에서 한 3조 위안까지 된다. 맞습니다. 러프하게 3조 정도 보시자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6조 위안 정도가 대기 매수 자금으로 생겼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45조 중에 6조 위안이면은 한 15% 어간에 예. 이거는 수급상에서 굉장히 좋군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지금의 증시를 끌어올린 게 외국인의 0.5에서 0.6에서 0.8조 위안이라면은 예. MSCI EM 영향으로요. 예. 그러면은 보험사랑 은행의 이러한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증시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사실 워낙에 이제 중국 증시에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국 경제를 걱정하는 굉장히 강한 시황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제에 대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데 너무 많이 오르고 하다가 이만큼 올랐는데 사실은 중국 내부 외부의 수급의 개선이라는 게 단기간에 발현됐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되겠군요. 그리고 그 수급의 영향력은 앞으로 중국 시장을 더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전례 없는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판정하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그럼?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번 전인대에 이미 나와 있다고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예. 이게 좀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미중 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전인대랑 연관되냐면은 3월 15일 날 전인대가 폐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폐막을 예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인대 폐막일 날 입법 때는 이제 표결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떤 법안이 표결되길래 가장 중요하냐면은
이 관련해가지고 외국인 투자법이라는 게 이번에 외상투자법, 우리로 예. 치면 외국인 투자법이 이번 입법화 예정입니다. 예. 해당 내용에는 미중 간의 협상에 있어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재산 보호 내지는 이제 기술 이전 반대 관련 처벌 조항이라던가 예. 그리고 USTR이 항상 지정했었던 중국 내에서 자산 취득이 벌어졌었을 때 이걸 해외로 송금하는 여부에 대해서 허가해 주겠다는 내용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외국인 투자법은 미국과의 협상이 종료되기 전에 전인대에서 표결 처리돼서 법제화되는 거니까 예. 사실은 미국과의 협상에 우리가 이만큼 지금 당연히 당신들이 요구할 거니까 예. 우리가 미리 이렇게 법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쵸. 뭔가가 되겠군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미중 협상이 사실 이번에 관세 부과가 연장된 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넘어가자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불발되면은 다시 또 내년까지 내년 전인대까지 기다려야 그렇겠죠. 됩니다. 그럼 1년 동안 다시 또 결국에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의 중국의 현 실정을 갖다 고려하자면은 중국은 오히려 이걸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나 12월 1일 날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가졌은 이후에 12월 말에 해당 법안의 초안이 마련됐었습니다. 예. 엄청난 속도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15일 날 표결이 불발된다기보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외국인이 물론 저게 뭐 주식 시장에 대한 것만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직접 투자를 비롯한 아주 전반적인 중국 내부에 대한 기업이라든지 어떤 투자에 대한 외국인, 특별히 이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해주는 법안을 이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지금 MSCI 편입이 되고 예.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선 안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장애물들을 싹 제거해 주니까 기대보다는 생각보다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 속도도 좀 빨라지고 더 큰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기대가 지금 있는데 맞습니다. 이 A주 편입 비율 그러니까 MSCI EM 마켓의 EM의 어떤 편입 비율의 조정에 대한 외국인의 순증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중국 증시로요. 예. 말 그대로 대략 지금 JP 쪽에서 예. 추산하기로는 위안화 기준으로 0.5에서 0.8조 원, 달러 기준으로는 700억 달러가 대략 예. 유입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어디까지 그쪽에서 바라보는데 중국 내에서도 대략 이 정도로 추산을 갖다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의 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보고 있고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 정도 효과가 이 정도 증시를 끌어올렸다는 거는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글쎄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래서 예. 제가 두 번 반복해서 질문을 예, 드린 맞습니다. 건데 그렇게 큰 폭의 비중 조절이 돼도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 증시 측면 커다란 측면에서는 그것밖에 안 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동안의 수급이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예. 그게 아무래도 좀 큰 영향을 발휘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중에 물론 법제도를 개선하고 MSCI의 비중 조절이 되고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위안화의 향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일방적으로 뭐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고 해서 중국 증시가 일방적으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더 복잡한 함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위안화의 향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저희 쪽에서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세 쪽으로 좀 더 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강세라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6.3위안까지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지금이 대략 6.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6.3이라는 수치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감으로는 상당히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네, 왜냐하면 근데- 7위안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다가 6.3이면은 사실 10% 절. 예. 근데 하잖아요. 사실 절상인가요? 예. 네, 절상이군요. 사실 작년 연초 때가 얼마였냐면요. 6.3 정도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 연초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6.4이 전혀 저희는 과도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예. 특히 환율은 결국 성장률의 함수인데 예. 성장성이 나와주면 경기 하방에 있어서 정부 측면에서 방어를 해주겠다라고 강한 의지가 피력될수록 위안화는 더욱더 강세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사실 이번 무역 협상도 의제 자체가 위안화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환율 자체가요. 글쎄요. 그러면 환율이 이번에 포함됐다라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는 과거의 플라자 합의처럼 이런 걸 갖다가 염두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좀 오히려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예. 오히려 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이번 협상에서 환율이 의제로 들어갔구나. 그러면은 과거만큼 일본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위안화 측면에서도 좀 더 강세 모멘텀이 그럼 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접근도 가능하겠고요. 예.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적 그 중국 정부의 성의 표시로 받아들이게 하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을 일단은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형성할 거다 이렇게 보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거 자체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재료로 받아들이시는 건데 중국이 이렇게 SOC 투자도 하고 내수 진작책 같은 것들을 전례 없이 강하게 쓰면은 그 징후로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이미 좀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미 오르긴 했습니다. 이미 사실 니켈이라던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전체 시장에서 수익률 자체가 YTD 기준, 즉 연초 대비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1월 9일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들 가격들이 강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1월 9일 날 무엇이 있었냐면은 지방정부 양해가 개최가 됐었고 거기서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반영됐고 특히 중간에 공급 측면에서도 가격들이 많이 발휘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댐 붕괴로 인한 이제 결과적으로 니켈 광산 역시도 영향을 받았었고요. 거기다가 칠레라든가 페루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광산들이라든가 이로 인한 광산들이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이게 마비돼 가지고 공급 차질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수요단과 공급단에서 이런 모든 이슈들이 사실상 지금 원자재 측면에서 가격을 갖다 계속 지켜주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 쪽에서는 계속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중국의 어떤 수요 측면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적인 어떤 기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 사이드의 어떤 축소 같은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전 세계 경제를 특별히 중국 경제를 예상할 때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원자재 두 개만 꼽으라면 뭘 꼽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결국 구리랑 니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철금속이죠. 왜냐하면은 중국이 구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철금속에 있어서 글로벌 공급도 45에서 50%를 차지하고 수요도 50%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움직임, 리커창 지수의 움직임이 금속 가격, 특히 LME 구리 가격이나 금속 가격들을 뒤이어서 같이 움직이게끔 하니까요. 이러한 민감성 때문에 금속 가격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상승은 좀 부담스러운 국면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 경제, 세계 금융시장의 주가의 흐름과 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선전성분지수가 전혀 따로 놀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요즘 잘 안 하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 진입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진영 연구원이 보시기에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되면 물론 굉장히 낙관적인 시황관을 피력해 주셨습니다만은 싸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따라서다가 또 곤란해지면 안 돼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뭐 리스크 요인들은 어느 정도 잠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막 얘기들이 사실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쪽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의 시초가 어디서 발현된 거냐면은 그 시발점이 작년에 미중 무역 갈등이었었거든요. 그게 촉발되면서 다 연결됐었던 건데 이게 해결된다면은 물론 완벽한 봉합은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봉합이겠지만서도요. 그렇지만 이러한 걸 봤었을 때 경기의 센티가 먼저 반응을 했고 향후에 그러면은 경기에 있어서도 앞으로 안정적인 그림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를 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가 따로 논다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선반영하는 측면이 더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를 갖다 선반영하는 지수인데 앞으로에 있어서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를 선반영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조정 국면은 분명 올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 전인대가 매번 조정 기간이긴 한데 조정을 갖다 만약 이번 전인대가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조정을 한번 받으면 이때가 아니면은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저가의 기회는 없지 않겠는가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때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전인대 15일까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인대가 한 일주일여간 예.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이 구간 동안에 전통적으로 보면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인대 전부터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 있는 것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5%의 2018년 성적표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 정부가 2019년에는 6.0에서 6.5% 레인지 구간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을 놓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은 중국 정부가 6% 초반을 염두에 두라는 시그널입니다. 이렇게들 많이 분석을 하십니다만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최진영 연구원의 전망은 오히려 6.5%로 근접한 성적표가 나올 수 있도록 여지를 둬 놓고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중국 내부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과 법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의지를 이번 전인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문제는 차치하고더라도 전보다는 훨씬 더 강한 부양책의 의지가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영 연구원과 중국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